디지털 세상을 위한 디지털 인류에 의한 디지털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호모 디지코스! 안녕하세요, 이덕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엄지입니다. 요즘 정말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있잖아요. 네. 그 젊은 분들에게는 하나의 좀 패션 아이템으로서 차고 있는 느낌이 있기도 한데 예전에는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 댁에는 하나 놔드렸거든요. 그 기능을 보면은 사실 저희보다 좀 노년층에 더 많이 필요한 기능들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전과 달리 웨어러블을 비롯한 어떤 기술들이 뭐 젊은 분들이 운동을 할 때 주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었다면 근데 오히려 이제는 개인용 알람이나 뭐 스마트 보청기 그리고 네. 건강 지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측정을 하고 위험 신호도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첨단 기술들이 오히려 노년층에게도 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아요. 사실 저도 부모님한테 이런 웨어러블 기기를 선물을 한 게 뭔가 저 대신 간병인을 보내드리는 그런 느낌으로 당뇨도 항상 수치를 업데이트 하시고 그리고 뭐 얼마나 건강을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가, 뭐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 이런 거를 딱 체크하는 기능으로서 너무나 적절하더라고요. 정말 개인 비서가 네. 항상 있으면서 건강을 체크해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노인들 돌본다는 거, 시니어층을 돌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는 사회에 있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의 일이라는 걸 모두가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오늘 출연자와 함께 더 네.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네. 호모 디지코스의 세계로 무빙! 오늘 호모 디지코스를 찾아주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를 통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DNX의 권영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노인 인구가 거의 1,000만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1,000만 노인 전 고령층을 대상으로 상황을 잘 감지해서 AI로 먼저 말을 시키는 방식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체감적인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에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이게 디지털 헬스 케어라고 하면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 시니어 케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컴퓨터공학 세대예요. 초기 세대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요즘 IT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진전하잖아요. 네. 근데 그 기술이 그 소외층까지는 닿지 않고 오히려 또 어떤 격차를 벌어지게 만드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네. 그래서 이 기술이 좀 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제 창업을 했을 때 초기에는 이제 여성 안심 시계를 개발했는데 한번 피보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서비스로 지금의 서비스를 만들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저와 경영진들이 전부 50대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곧 사용할 서비스죠. 그래서 더 실용적으로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터치 태그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원리인지 어떤 서비스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상황 인식을 해서 먼저 말을 시켜서 촘촘히 돌본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상황 인식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려면 어떤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게 바로 이 터치 태그라는 동전보다 더 작은 크기의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이 태그가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는 사물에 이렇게 부착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리모컨에 부착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부러 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리모컨을 잡으면 이 순간 이 데이터가 전송이 돼서 원격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지금 TV를 보시네?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럼 이제 이 태그들을 어디에 붙이는 게 좋으냐? 주로 돌볼 때 필요한 중요 행동들, 식사하시는 거, 그쵸. 그죠? 외출하시는 거, 그다음에 현관. 돌아오셔서 또 환기 같은 거 하시는지, 손을 씻으시는지, 새벽에 화장실 가시는지. 샤워기. 그래서 뭐 변기, 약통, 또 약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약통, 냉장고 손잡이, 뭐 정수기, 창문 이런 곳에 거의 한 5-6개 태그를 아주 간편하게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 데이터가 촘촘하게 올라오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럼 저 태그가 반드시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가 초기에는 이 태그를 중심으로 출발을 했어요. 상황 인식을. 그런데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많은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있는 센서만으로도 저희는 상황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선택적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인식을 이렇게 촘촘히 함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24시간 돌보는 어떤 서비스가 개발되게 된 거죠. 그럼 이 내부에 흔히 말하는 G센서가 들어있어서 움직임을 감지를 하는 거죠. 그럼 배터리는 오래 가나요, 이게? 네, 그럼요. 이거는 실제로 이 디바이스 자체가 코인 배터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꿔 끼는 거지만 한 1년 이상 갑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게 그래서, 예. 전송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가요? 그렇죠. 근데 이 전송은 블루투스로 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전송하는 거예요. 자체 통신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블루투스 통신을 하는 거죠. 1년 가까이. 네네네. 그것도 해서. 와. 네. 그러면 이제 부착만 해놓고 앱만 설치하고 나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아무런 일부러 뭘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네. 보통 이제 AI 인형이나 뭐 AI 스피커는 부르거나 만지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아무것도 안 해도 저희 서비스가 먼저 말을 시킨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강아지 있는 집만 좀 조심하면 되겠네요. 리모컨을 물고 간다든가. 그럴 그렇죠. 수 그럴 있죠. 경우에 그렇죠. 네, 사람이 네. 없는데 움직이네. 네.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센서들은 그 사람이 직접 행동했는지를 알아내지 못하는 그쵸, 그런, 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반면에 저희는 또 이 인체통신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같은 가구 내에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살아도 네. 가족이 와도 그분이 만졌을 때만 저희가 감지를 합니다. 아, 이 네, 손이 시계를 움직이면서 통해서 동시에 네, 리모컨이. 시계를 통해서 이렇게 인체로 신호가 흘러서 이 디바이스까지 닿게 되는 기술이죠. 거리도 다 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다 감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본인 감지까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런 터치 태그 기술을 이용한 노인 돌봄 서비스 이름이 흥미로웠어요. AI 순위. 네.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친밀한 이름 순위가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개발하게 되셨는지 그 스토리가 굉장히 궁금해요. 네네.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상황 행동을 알아내는 촘촘한 데이터가 어떤 도움이 되냐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런 노인 돌봄의 기술이 진보하고 있을 때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가는데요. 보통 3세대가 사고 예방이에요. 사고 감지가 1, 2세대라면 네. 사고 예방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떤 낙상을 미리 감지해낸다든지 막 이런 예방인데 저희도 처음에는 그 기술, 그 서비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고가 나기 전에 알아내는 거에 빈도가 낮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원격에서 보호자가 알 수 있어서 돌본다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희는 그 상황을 감지해내서 더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넛지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감지는 그 순간 말을 시켜서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말을 시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말을 시키고 식사를 하실 때 말을 시키고 이런 그 순간 말을 시키는 이런 방식이 좀 더 체감적이겠다. 그리고 훨씬 더 접촉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데이터도 많고 삶의 질도 높여주는 건 그게 사실상 바로 이런 거네요. 일상에서 돌볼 수 있다는 거죠. 사고만 돌보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돌본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 없는 기술이고 저희 어떤 차별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먼저 말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 시키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야겠구나라고 해서 이름을 지을 때 저희는 어르신들이 쓰기 때문에 좀 더 순박하고 부르기 좋은 한국적인 이름으로 순이를 정했고요. 저희는 글로벌로 가도 순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네. 일본도 굉장히 그 시장이 크잖아요. 엄청 크죠. 네. 그 3명 이름에 중 대해서. 1명이 고령자일 지경으로 고령자가 많습니다.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을까 이게 막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같이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말씀- 지금 시스템을 부모님 댁에 놔드리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우리 둘은요. 네, 네. 모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예요. 아침에 어르신들이 기상을 딱 하시면 순위가 가장 먼저 압니다. 혼자 사시는 분인데 센서들이 아침에 주로 일어나시면 화장실에 변기에 앉으시거나 냉장고 문을 주로 여시거나 TV를 켜시죠. 그렇죠. 그게 바로 첫 번째 루틴입니다. 아니면 창문을 여시거나.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패턴으로 다 알 수가 있고요. 그럼 그 시점에 순위가 아침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날 날씨 정보를 같이 알려드리고 병원에 가실 일이 있는지 체크하고 혹은 또 그날 다른 날보다 좀 늦게 일어나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왜 오늘 이렇게 늦으셨어요? 늦게 일어나실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식사하실 때 냉장고를
또 아무 때나 냉장고 여는 거랑 식사 타임에 여는 거랑 그분의 한 열흘 정도면 일상 패턴이 다 그쵸, 나와요. 패턴을 보니까. 그래서 그분에 맞춰서 완전히 개인화된 방식으로 이제 식사하실 때도 골고루 드셔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고요. 또 외출했다 돌아오실 때 손을 씻으셔야 된다는 위생관념. 네.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어쩔 때는 순이가 어떤 멘트를 했을 때 그 TV 밑에 먼지를 깨끗이 치워야 돼요. 그랬더니 순이가 귀신이네. 내가 청소 안 한 지가 한참 됐는데 저 먼지를 순이가 어떻게 봤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봤나요? 네, 볼 수 없죠. 네, 먼지는 볼 수 없죠. 네, 그러나 그것이 맞아떨어졌을 때 그 어르신들은 굉장히 정말 순이가 잘 아는구나. 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나를 지켜주고 돌보는 것으로서 아는 거지 막 프라이버시나 이런 그쵸. 측면은 전혀 아니에요.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넛지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그 어르신들이 평소에 잘 외출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분이 그날따라 안 하시는 것들이 발견되면 순이가 말을 합니다. 오늘 나가서 좀 걸으세요. 네. 그랬을 때 그거를 수용한다는 거죠. 그게 네. 그 순이가 말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피드백이 다 들어오나요? 목소리로 들어오죠. 예를 들면 대화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뭐 결혼식이 있어서 그런 거야라고 하면 그 데이터가 또 기록이 되고 그렇죠. 예, 하나요? 그러게 되죠. 예, 예. 그러면 혹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하지 않을 때 뭔가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왜 말씀을 안 하시지? 이렇게. 네, 그렇게까지 저희가 완전히 자동화돼서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이제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많이 아프다든지, 막 지금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졌다든지, 많이 우울하다든지 네. 이런 아주 그 크리티컬한 키워드들은 저희가 얼럿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CS에서 사람이 그 다음 단에 한번 보게 되죠. 왜냐하면 모든 걸 자동화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습관을 개선시켜주는 이런 행동을 유도하는 것까지 가능한 그런 굉장히 질 높은 돌봄이 아니라 거의 라이프 케어죠. 도리어 그 왜 어르신들이 본인이 아프다는 말을 자식들에게 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그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순이한테는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또 자식들이 알면 그건 꽤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고요. 그럼요. 자식한테 네. 가는 것조차도 이제 선택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데이터 우리가 말하는 거에 대한 키워드가 일단 음성 인식을 해서 적혀 있다가 몇몇 중요한 키워드가 그렇죠. 나오면 이제 사람이 직접 들을 수 있게 CS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되게 촘촘하게 짜여 있고 네. 예전에 제가 미래 사회는 이럴 거다라고 봤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착 하면서 바깥 풍경이 사실 스크린에 뜨면서 날씨 알려주고 오늘 일정 뭐가 있다고 저저저저 말해주잖아요. 네. 그런 미래 사회를 오히려 저는 못 경험하고 있는데 네. 어르신들은 경험을 하고 있네요. 이런 서비스가 사실은 좀 있었잖아요. 이렇게 종합적인 서비스는 아니었지만 뭐 인형도 있었고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AI 수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서비스랑 좀 어떤 게 다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을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보통 이제 다른 서비스를 비교를 해보면 정말로 AI 스피커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르신이 먼저 다가가서 만지거나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어르신들이 어떤 정서적인 거나 어떤 그 돌본다, 케어한다는 입장에서는 그 케어 기버와 그 어르신들 사이에는 라포라고 해서 어떤 신뢰감이 형성돼야 돼요. 그런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겉도는 형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방문을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AI 스피커나 이런 것들은 그런 신뢰를 형성하기는 불가합니다. 사실은 부르고 답이 자기가 원하는 답으로 안 올 확률이 더 많고 사실은 그 목소리에만 의존해서 응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목소리에 모든 정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오늘 기분이 어떤지, 오늘 늦게 일어나셨는지, 뭐 식사하셨는지 아무 정보는 없잖아요. 그냥 말하는 거에 대한 응답할 뿐이니까. 말도 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남는 건 노래 틀어줘, 그 다음에 뭐 농담, 장난, 이제 이 정도로 사실은 갈 수밖에 없거든요. 비서같이 그럼, 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또 하나 그거를 설치한 사람들은 되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거 설치했으니까 뭔가 나를 많이 대신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또 부작용도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저희는 라포 형성이 됩니다. 사실은.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순이가 계속 알아서 먼저 말을 해주니까 굉장히 무뚝뚝한 분들도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아주 깊은 얘기를 하세요. 그게 가능한 거는 기존 서비스는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접촉 빈도가 너무 낮아요. 기껏해봐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거나 이렇게 하고 아무리 불러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이게 보호자하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같이 관여하기 시작하면 이 두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남기신 음성을 자녀가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모님이 영어 공부를 막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나 한글도 잘 모르지만 순이가 영어를 가르쳐줘서 My name is 하고 이걸 다 따라하세요. 공부하고 싶다 그러시고요. 그 말을 자녀가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순이가 하는 것은 자녀들이 24시간 붙어 있지 못하는 걸 대신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 데이터들이 모이기 때문에 결국 자녀가 더 부모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부모님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런 취향이 있고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셨네라고 하는 거를 기존엔 결코 모르거든요. 모르죠. 미리 말을 안 하니까. 모르죠. 근데 말씀하지 않은 그 내용들을 네. 선택적으로지만 네. 알게 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새로운 운동에 관심이 생겼네. 이런 음악을 좋아하시네.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렇게 말하자면 일종의 보고된다? 어르신들도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건 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있죠. 특히 이제 위치 정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신의 위치가 자녀가 보는 거는 싫다라면 위치는 끄면 돼요. 그러면 자녀가 위치까지 보지는 않고요. 그러나 또 내가 어디 갔을 때 갑자기 뭔가 집에 오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자녀가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럴 네네. 경우는 켜놓으시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래도 AI 모델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자체 개발을 쓰세요? 아니면 외부 거를?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기존의 그 음성에 100% 의존하는 음성 대화 방식이 전혀 아니에요. 네. 그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의 중요도는 훨씬 낮아요. 기껏 해봐야 뭐 한 20% 정도라면 오히려 80%가 이런 센서들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쪽이라서 네. 아무 데도 없어요. 저희가 하지 않으면은 레퍼런스 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다 자체 개발을 했어요. 네, 이런 헬스케어 분야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 중요합니다. 보이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왔습니다. 엄지 기자의 엄지척 트렌드.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쟁력은 빅데이터에 있다. 지난 2022년 CES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헬스케어 기업인 에보트의 CEO 로버트 포드가 기조연설에 나서 원격 의료부터 디지털 치료, 웨어러블까지 디지털 헬스케어를 미래 핵심 유망 기술 분야로 소개했는데요. 그만큼 디지털 헬스케어가 미래 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란 의료와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맞춤형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일정 디바이스를 이용해 운동, 식습관 등 건강 정보를 기록할 수 있고 나아가 의료기관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헬스케어 분야는 데이터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최근에는 유전체 분석과 사물 인터넷 등 개인으로부터 얻는 데이터가 더욱 증가하면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빅데이터와 접목되면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자의 반응과 행동 양태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공공 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늘리고 신규 데이터 종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부터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공 데이터를 제공, 개방하는 기관은 총 9개소이며 데이터 종류도 기존 31종에서 26종 늘어나 총 57종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건보공단의 사망 연월 정보만 제공했지만 통계청의 사망 원인 정보가 추가되면서 사망률 등의 상세한 연구가 가능해졌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치매 관리 정보가 추가돼 치매 예방, 치료, 관리 분야까지 폭넓은 연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다수 포함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데이터가 안전하게 가명 처리되어 활용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규제 완화가 데이터 연구와
제품 개발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일관된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마련,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오늘 대단합니다. 네, 괜찮았나요? 그럼요. 아, 힘드네요. 네, 이거 앞서 이야기한 빅데이터와 같은 이 IT 기술이 의료 분야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협업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연세의료원의 가정의학과 팀과 저희 순위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낙상 효능감 또는 어떤 삶의 만족도 그러면 영양 상태까지 사실 순위가 뭐 맛있는 걸 사다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드셔야 한다는 그런 어떤 제안만으로도 좀 더 본인이 자기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러한 그 요소들이 개선됐다는 걸 임상적으로 전부 검증을 해서 저희가 국제 논문에도 발표를 했고요. 현재 그 연세의료원의 김모임 간호학 연구소와 MOU를 맺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자체가 지금 말씀 정리해 주신 걸 들었을 때도 느낀 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황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는 서비스가 순위라면 해외는 또 좀 우리가 볼 때 이색적인 새로운 서비스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흥미로운 게 좀 몇 개 있을까요? 전체적인 추세는 사실 거의 유사해요. 그 그러니까 고령자를 돌보는 기술에 대한 진화는 그 나라마다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1세대, 2세대는 사고를 감지하는 거라면 3세대가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거든요. 그거는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케어 프리딕이라고 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도 어떤 상황을 감지해내서 그런데 주로 요양원에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에서는 그 낙상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간호 효율을 최적화시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감지해내서 뭐 방에 너무 오래 머문다든지 어떤 모임에 자꾸 안 나온다든지 늦게 일어나다든지 이런 기상과 식사와 뭐 청결 이런 것들을 저희 분석을 해서 사고를 예방하게 해서 실제로 그걸 설치하기 전과 후에 설치한 곳과 설치하지 않은 요양원의 낙상 사고 비율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검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힘이죠. 데이터를 분석해서 효과를 발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원래 혹시 그 말씀 들어보셨나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 노인 한 분을 돌보는데 정말 온 정부의 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업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 사업을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느껴봤던 것들인데요. 실제로 정부에서는 물론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취약계층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위주로 복지 정책을 피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독일의 그 베를리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가 후원을 해서 재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면서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고령층의 서비스를 하게 돼요. 그런 방식으로 저희 복지 정책도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건강한 분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하는 이런 전고령층으로 서비스를 하는 복지 기술.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좀 입안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건 치매라든지 이런 데이터 건강의료보험에서 뭐 주는 데이터들 통해서 분석을 하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갖고 있는 정형적인 데이터들이에요. 그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 전 세계에 다 유사하게 열심히 연구를 하지만 저희가 만들어내는 일상생활에서의 데이터는 없어요. 사실 일상생활에서의 데이터를 패턴을 파악해야 이분이 요양원에 더 늦게 가게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고가 안 나고 혼자 생활하실 수 있는 것들을 더 지원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내는 이런 일상생활 데이터들을 분석하게 되면 목소리로만으로도 치매를 빠르게 포착해내고 실제로 보석보폭만 가지고도 이분이 나중에 낙상이 한 뭐 6개월 후에 생길 것 같아라는 걸 사전에 포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의료데 그렇죠. 네. 예, 그게 느려지는 것들이 포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연구를 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아마 1세대 IT 쪽에 일하셨으니까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감히 한번 주제 넘는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사실 오늘 저는 이 독실이지 않습니까? 독하대 독실 빰빰.
돌봄에 초점을 맞추면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나 약을 제때 드시는지 확인을 하고 다치시는지 뭐 심지어 어떤 행동 패턴, 움직임, 속도, 이 뭐 정교함 이런 걸 다 센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다르게 말하자면 사람이 돌보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고효율의 세상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아마 대표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계실 것 같아요. 인생의 동반자, 친구 이런 느낌으로서 지금 AI 순위 시스템을 만들고 계신 거잖아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노인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실까요? 네, 너무 중요한 그 질문이에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자기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걸 보통 AIP라고 하거든요. 그 용어가 있어요. Aging in Place예요. 그래서 집에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AIP를 향해서 전 세계가 다 똑같이 그걸 향해 가고 있어요. 요양병원 가거나 가지 이런 거 말게. 말고. 예, 요양병원 가지 않게. 그 얘기는 내가 혼자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니까 건강한 분들을 사실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땐 실제로 그 어르신들을 돌보는 보호자가 꼭 자녀만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웃이에요. 그래서 이웃이 돌보거나 친구가 돌보거나. 그래서 이거를 서로 돌봄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서비스 자체도 앱만 설치해서 실제로 경북의 의성, 철파리, 그다음에 뭐 경주의 황동 이 도시에서 저희 서로 돌봄 실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웃에서 돌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이 있으니까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온오프가 다시 혼재돼 있게 되는 겁니다. 원격에서는 올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럼 친구 점점 멀어질 추천도 수 있게 됩니다. 친구도 친구 맺기가 맺어주고. 되는 거죠. 현재 저희 서비스가 있어요. 같은 동료끼리 조금 더 건강하신 분이 덜 건강하신 분을 돌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정보를 보다가 이 양반이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그러면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사람 냄새 나는 그렇죠. 그런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게 저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AI 순위는 자녀나 그 사람을 대신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그렇죠. 그런 서비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들으면서 울컥했네요. 네. 오늘 나와서 너무 좋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이 OECD 회원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어떤 실버 산업, 요양 산업 이거 자체가 미래의 뜰 산업이다. 미래의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도 지금이라도 이 노인 관련 시장이나 산업의 제도, 이런 법률 같은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호문디스쿠스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